자, 이제 검토드릴 주제, 우리 저당권 문제에서 중간에 26회 문제 버리시고요. 공동저당에서 두 문제 버리시고요. 이게 이제 공동저당 공동저당 얘기가, 지금 이제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주기상으로 보게 되면 내릴 수 있는 게 공동저당,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그나마 이제 사안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대단히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홀수의 차에 공동저당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의 차에 주로 나오는 것이 근저당권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회 때 근저당권이 출제가 돼야 했었는데 30회 때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약속대로 얘를 홀수의 차, 짝수의 차에 근저당을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기가 개판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31회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공동저당이 출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아니면은 근저당이 출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해서 지금 이제 문제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저당 얘기 요건 이제 등기법이랑 관련해서 하나 이슈.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나서 이 사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로는 25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고요. 공동저당까지 3개 257페이지 요약 256페이지 요약집 25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 보니까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공동저당 항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 정보로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저당권에서는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평가액, 채권액 대신에 평가액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큰 쟁점은 안 됐고요. 자, 저당권의 등기 실행 방법,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소, 말, 전, 승액,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주등기. 이에 비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다? 부기 등기. 이게 이제 저당권 등기에서 아무래도 출제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비교할 것이 전세권의 이전 등기에서 전부 말고 일부가 문제가 됐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마치 저당권과 똑같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요거랑 같이 묶어서 저당권 이전 등기,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액,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이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관련해서는 똑같은 구조로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기 등기, 이런 게 있었고, 나머지 별 이슈 안 되죠.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채권액,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 외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공통적인 이슈.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액 단일하게 기록을 한다. 이게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공동저당에서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 바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한다 해서 5개 이상을 가지고 3개 이상, 2개 이상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하는 거 누가 작성한다? 바로 신청인이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저당 얘기를 문제를 가지고 먼저 보시게 될 텐데, 사안을 보게 되면 이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건 딱 하나만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문제 유형이 나온다. 최근 29회 때 문제가 제일 더러웠던 문제고, 그건 뭐 해설만 몇 분씩 걸리는 그런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물상 보증인이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안을 한번 분석하면 이런 식이야.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병의 Y 토지를 담보로
해서 자 1번 저당권자 갑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병의 Y 토지에 대해서도 1번 갑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토지하고요. 반면에 병의 Y 토지 두 개를 담보로 해서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실 게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 저당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부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가 자 담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2번 저당권 을의 X 토지는 정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자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 토지에 대해서 갑을 병청 무가 되겠지. 무가 어떻다? 바로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에 해당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자, 갑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는데 두 개를 다 경매 청구했는데 먼저 X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Y 토지가 먼저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20에 해당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근데 이 사안은 이렇게 무조건 가야 돼. 자, 이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을하고 병이 있는데 누구를 더 보호할 거냐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을을 보호할 거냐 채무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물상보호증인을 보호할 거냐 이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물상보호증인을 더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어떻다? 물상보호증인을 더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법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물상보호증인의 2순위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2순위 저당권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보호해 줘야 된다? 물상보호증인의 2순위 저당권자를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 병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가십시다. 을의 배자 물건이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다. 듣고 버리시는 거야. 그럼 갑이 먼저 전액을 배당을 받았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지 못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자, 을을 만나서 배를 째버릴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가 돈 빌려서 못 갚아서 발생한 문제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 만약에 이 Y 토지가 먼저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이 먼저 배당을 받았을 때 2순위 저당권자 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2순위 저당권자 무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자, 얘가 전액을 먼저 갑이 배당을 받게 되면은 누가 억울해? 무가 좀 병이라는 사람이 좀 억울한 느낌이 든다. 왜? 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복잡하다는 사안에서 무조건 결론을 기억해야 돼. 바로 물상보호증인의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전액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이야. 문제를 볼 것도 없어. 이 문제는 무조건 뭐가 먼저? 자, Y 토지가 먼저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될 테고 그래서 갑이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라는 사람은 이제 담보 목적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는 물상 보호증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무한테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도록 한다. 해서 사안이 이런 식이라고요. 먼저 Y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먼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 무가 누구를 자금 병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일부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따져 물을 것도 없이 금액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다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 경우수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다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야? 3천만 원 가지고 있나요? 병이 다시 무는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바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다? 3천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십시다. 이게 이제 25, 27, 29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25회 때 제일 어려웠던 주제.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된다.
된다. 그랬을 때 바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1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 정하고 무를 비교하면 누가 더 보호를 먼저 받게 된다. 무가 먼저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경우수를 거꾸로 가보십시다. 만약에 X 토지가 먼저 경매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갑이 전액을 다 변제를 받아버렸다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러면 이 정은 어떻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사람은 가서 누굴 죽이면 돼? 자, 채무자를 죽이면 될 문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실 주제는 딱 한 문제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바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이걸 사례를 읽어보고 나서 경우수를 따지고 이렇게 안 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수험생들 전혀 이 문제 못 풉니다. 일부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몰빵하시는 거야. 출제확률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고요. 자, 뒤에서 이제 논 얘기들 근저당권 얘기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더 출제하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로 가게 되면 홀수의 차이는 공동저당, 짝수의 차이는 바로 근저당권이 출제가 돼 왔었는데 30회 때 근저당권이 안 나와버렸어.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근저당권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사안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은 다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이건 이제 10초도 안 걸리는 거야. 싹 보는 순간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 이 금액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25, 27, 29회 때 25회 때 요거 바로 일부 물상 보증인 소유, 일부 채무자 소유. 27회 때는 전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동시 배당. 자, 아주 오래전 계산이 복잡한 문제예요. 시간상 풀 수 없고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엽기 시리즈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극단적인 판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풀 수가 없었던 문제고, 그러면 다시 원점 들어가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준비하는 거야. 일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이 사람은 어떻다? 전액 변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경우수 3개, 4개, 5개 정도 되는데 그걸 외워서 이게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딸랑 준비하시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3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좀 영향가 없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까 우리 등기법 관련해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있어. 저당권은 채권액이 특정이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논의 핵심 이슈는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라는 주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가볼까요? 근저당권 26회 때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는 버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일단 가보십시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서 담보등. 요거 이제 오름표. 그래서 아까 우리 저당권 얘기할 때는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거 뭐였었죠? 바로 1년분의 지연배상금까지만 얻었다.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까지 상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게 1억으로 설정되어 있다. 병의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게 된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얼마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억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이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청구를 하거나 등등등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8천이다. 그러면 지연배상금 1,000만 원 더해서 9천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떻다? 전액 변제를 배당을 해주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기본 이론 설명드릴 때 뭐 떡볶이, 물품, 납품 계약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계약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된다. 좀 이따 정리될 텐데 중요한 쟁점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 변제더라도 소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물상 보증인만 채권 최고액까지 변제하면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무자가 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의 포인트는 요 두 가지 이슈.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게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요건 별 의미는 없었고요. 주된 이슈가 되는 거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라는 주제에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소멸 사유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사연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하게 되면 더 이상 경매 청구할 권리가 없지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게 되면 그때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때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거나 그 밑에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소멸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 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이미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경매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9천만 원이라는 것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 9천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한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사안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고 근저당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뭐가 있었지?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하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그러면 이제 이때는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바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기억을 해보실 주제. 이런 문제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의미 큰 의미 없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범주가 채권 최고액. 2번 질문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포인트 물상 보증인은 전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았죠. 전액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제이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 애초에 목적물을 내놓을 때 내가 1억까지는 담보할게 라고 했던 개념이니까 1억만 갚게 되면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근저당권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근저당권 1억까지 담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과정에서 갑이 1억 2천을 빌렸은 꼴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1억 2천 전액을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두 가지 이슈야. 하나가
바로 피담보채권의 개요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말소등기 청구. 누구? 물상보증인만 채권 최고까지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애들 뭐 제3취득자라든가 또 하여튼 누가 되든 자 후순위 권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액 변제 채무자라든가 후순위 권리자는 전액 변제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하고요. 또 하나가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는 뒤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 시기 이거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소 등기 청구. 자, 그래서 전액 변제 다 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다시 2번 질문. 자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미리 답 외웁시다. 이거 자 말소등기 청구는 무조건 틀리든 맞든 답이 뭐가 된다? 물상보증인. 무조건 뭐가? 물상보증인을 답으로 구성을 한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전액 변제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 되게 될 텐데 물상보증인의 경우 무조건 이게 답이 된다고요. 이게 특이하니까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면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얘기하고요. 물상보증인 얘기만 자 이걸 아예 찾아봐야 돼. 이걸 아예 찾아보는 게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지문은 하나만 한 얘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확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렇고 전반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 답을 아까 26회 때인가 좀 특이한 걸 뽑아내긴 했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항상 논의의 포인트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다? 바로 말소등기 청구.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 뭐로? 물상보증인에서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근저당권까지 보셨고요. 우리 요약집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약집 민법 중에서 담보권, 저당권 등에 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요약집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81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해서 81페이지. 자, 지금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밑줄 그어져 있죠? 자,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고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좀 오래전 문제. 23회 때 나왔던 문제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 해서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요건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우리 지금 문제 속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얘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부를 테고 우리 등기법 하실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였었고요.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요즘 문제에서는 지역권자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일괄 경매 청구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해서 자 토지 저당권 설정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언제 기준? 경매 청구 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얘도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가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내용 첫 번째가 저당권의 실행 비용 제일 먼저 변제 받게 된다. 원금 나오게 됐죠.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겠죠. 이자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원본, 이자, 위약금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약정사항이 되게 됩니다. 약정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될 테고 지연배상의 1년까지 호수인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 부합물 종물에 어떻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지상권 임차권에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한편 이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이 약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이것을 배제하는 약정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저당권의 물상 대위 관련해서 멸실, 그다음에 공용징수 등에서 파생되는 문제, 멸실에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다음에 공용징수에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었고요. 대신 인도되기 전에 어떻다?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이런 쟁점들이 안 됐죠. 그래서 이 파트는 제일 어려운 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물상 대위권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였었고 협의 취득에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공동 저당에 있어서 논의할 쟁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무조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전액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외우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됐을 때 이건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25회 때 나왔던 주제, 27회, 29회 때 특이한 문제 나왔었고요. 다시 낸다면 기존 문제 바로 피해서 내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을 때 물상 보증인 소유 2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등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게 된다. 호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매수인 매각자는 모두 완납했을 때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거래가 돼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제3취득자, 호순위 권리자라든가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전액 변제. 근데 그걸 보면 안 되고 무조건 물상 보증인 얘기만 찾아보셔야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까 26회 때 문제 약간 이상한 걸 구성을 했는데 그거 버려버리고요. 자, 그거 몰라도 기본 구조만 잡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가등기 담보권 등 설명드립니다.